그런가 보다. 그냥 실제로 그 솔루션을 다루는 것들을 배우나 봐요. 이론적인 것도 같이 해요? 그렇구나. 네. 네, 이제 DBMS 내용 앞에서 계속 보다가 이제 잠깐 휴식했는데요. 이제 계속 이어서 보면 DBMS 안에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 데이터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메타 정보다라고 돼 있고요. 이제 협의의 의미로는 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카탈로그다 뭐 이렇게.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는 모든 데이터 개체에 대한 정의나 명세에 관한 정보를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 테이블이다. 그래서 카탈로그 이 자체도 하나의 시스템 테이블이다. 일반 이용자도 권한에 따라서는 SQL을 이용해서 내용 검색이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해버리면 안 되는, 쉽게 말하면 기존 정보성의 정보이기 때문에 이걸 바꿔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DBM에서 스스로가 생성하고 유지한다. 그래서 뭐 우리 정보 기술은 결국에는 끝없는 그 매핑 기술의 중첩인 것 같아요. 근데 얘도 DBMS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매핑을 하려고 하면 최종 그 팩트에 대한 것들을 계속 초상화된 어떤 정의된 이름으로 이 녀석들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얘랑 걔랑 이렇게 연결을 일단은 해놓고, 그래서 얘를 직접 부르는 게 아니라 얘를 부르면 그쪽으로 타고 가게. 그렇죠? 서로 어떤 다른 어떤 것들이 서로 통신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중첩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렇게 안 갖고 있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 이 중간에 이게 없으면 아까처럼 계층이 안 나뉘기 때문에 뭐 하나 할 때마다 최종 사실에 관련된 물리적인 부분들 계속 같이 바꿔줘야 돼. 근데 그렇게 하면 시스템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 거, 이런 기술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마치 뭐 그런 거죠. 어댑터 같은 거 쓰면은, 어댑터 하나 있으면은, 뭐 멀티 어댑터 있으면은 뭐를 갖다 꼽든 한쪽 포트는 똑같은데 다른 쪽에 여러 개가 돼 있으면 갖다가 타입이 다르면 꽂으면 다 되잖아요. 이게 하나의 매핑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정보 기술도 안 돼 있으면은 그거를 쓰기에 매번 쓸 때마다 어댑터 같은 그게 아니라 꼽는 꼭지를 매번 사가지고 다 바꿔줘야 돼. 그죠? 근데 어댑터가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댑터가 마치 그런 일종의 매핑. 뭐를 꽂아도 저쪽에 가면 똑같은 것을 찾아내게. 뭐 이런 식의 어떤 매핑 기술이 필요한데, 결국에는 이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으면 그 데이터를 찾아낼 때도 똑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정보, 이거를 메타라 그래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 메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메타 형태로 관리되는 정보를 가지고, 이 메타가 없으면 사실 DBMS가 TV에 있는 데이터를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 이 물리적으로 스키마가 구현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우리가 말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스키마가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있어요? 그 안에는 뭐밖에 없어요? 메모리 구조하고, 안 날아가는 메모리인 거지. 메모리 구조하고 전기 신호밖에 없어요. 그럴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거를 모델링 기술이 인간이니까 모델링을 할 줄 아니까 야, 그 안에는 이렇게 담겨 있으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담겨 있어 그거를 실제로 구현하려고 하면 물리적인 기술로 바꿔주는 건 다 매핑이에요. 그것도. 그죠? 그래서 매핑이 계속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anyway, 이제 전기 신호까지 매핑되어 있는 건 우리가 뭐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범위를 벗어나는 거고요. 그죠? 그런 전기 전자 영역이 회로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윗단에서 우리가 모델링해서 여기까지만 해주면 니네가 알아서 할 거지라고 이제 넘긴 거예요. 다 그쪽에다가. 전기 전자 제조 쪽에 다 넘긴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걔네가 알아서 다 처리해 주는 거고, 그 앞단계에서 모델링한 그 내용들, 그 자체도 마찬가지로 매핑을 해서 핸들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매핑해서 그래 물리적으로 전기 신호가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구현된 녀석들이 그렇게 구현되게 만드는 것을 걔한테 알려주는 역할, 또 그렇게 걔가 구현이 됐으면 그거를 거꾸로 내가 알고서 그거를 사용자들한테 알려주는 역할,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서로 정의된 표준을 가지고 그것들을 매핑해서 이렇게 보여줄 거야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뭔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DBMS 안에 그런 메타 정보를 관리하는 녀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데이터 사전 또는 카탈로그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 시스템 카탈로그는 메타데이터다. 데이터베이스에 스키마 정보 갖고 있고, 스키마들 간의 사상 정보, 매핑 정보, 그 다음에 DBMS의 특정 모듈, 그래서 질의 최적화, 옵티마이저죠. 이런 어떤 이 기능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들을 저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가 없다라고 하면은 DBMS는, 또는 저 정보가 손상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장 단순한 이야기로 TV가 깨진 거예요, 저게.
DBMS 자체가 날아가 버리면 그 안에 있는 DB 핸들링하고 있던 그 정보가 날아가기 때문에 아예 쓸 수가 없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카탈로그 관련된 뭐 저장 정보에서 오브젝트 관련된 정보들, 권한 관련된 정보들, 릴레이션십 관련된 정보들, 뭐 저장 프로시저, 스토어드 프로시저 이렇게 얘기하는 백업 및 복구 정보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여기 개발자 또는 DBA 또는 뭐 시스템 그 자체가 또는 뭐 컴파일러라든지 DBA 또는 리커버리 매니저 뭐 이런 것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걔네들이 최종 DB를 핸들링할 수 있는 이런 매핑에 관련된 메타 정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런 거 사실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왜? 저건 누가 다 만드는 거예요? 오라클 회사의 R&D가 다 만들어서 구현해놓는 거예요. 솔루션 업체가.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알으라는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이 오라클 DB 솔루션 그 자체를 개발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정의하고 접근을 하려고 하면 대화 도구가 필요하다. 뭐 그런데 결국에는 그거를 정의한 언어들을 우리가 이제 분리해서 보면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에서 DDL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DML,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라고 하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DCL에서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에는 거기서 쓸 수 있는 이 명령어들에 대한 것들을 그냥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데이터를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그 자체를 정의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create, alter, drop 이런 것들이 거기에 속한다는 거고요. DML 같은 경우에는 지금 manipulation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select, insert 이거 다 뭐예요? 개발자가 SQL 쿼리문 만들 때 쓰는 용어들이잖아요. 그 용어는 지금 여기. 그다음에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이거는 그랜트, 리보크 이거는 권한 제어할 때 쓰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언어도 구분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엔드 유저 사용자는 비절차적인 DML 질에서 개발자가 짜놓은 쿼리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응용 프로그래머 이거는 DM어 이게 프로그래밍 할 때 그 안에다가 SQL 랭귀지 이용해서 프로그램 안에 그 삽입시켜 놓는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어드민 여기는 데이터베이스 핸들링하는 툴들이 있잖아요. 그 툴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데이터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많이 쓰죠? 오렌지 같은 거? 그래서 뭐 그런 툴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품질 관리 관점에서 이제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데이터 자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구조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나 데이터 구조들을 관리하는 일종의 프로세스, 운영 절차가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최종 그 유저냐, DBA냐 또는 모델러냐, 그 다음에 데이터 아키텍트냐. 아키텍트는 사실 데이터 아키텍트는 잘 쓰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대부분 DBA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DBA를 주로 쓰고 있고, DBA는 실제로 물리적인 데이터 그 DB 솔루션 있잖아요. 그걸 직접적으로 이렇게 핸들링하는 사람을 DBA라고 그러죠. 그럼 DBA는 주로 어느 시점에 관여를 하고 있는가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DB 서버에 대한 데일리 운영은 누가 해요? 하드웨어적으로는 TA, 서버 엔지니어.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체랑 그 다음에 DB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관련하는 DBA. 근데 그거를 어떻게 SI 할 때 이제 그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운영이 아닌 SI라는 게.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들까? 그거에 대한 설계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모델러. 그죠? 그래서 단위 프로젝트에서 이제 DB 구축하기 위해서 데이터 정의하고 데이터 설계하고,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모델러예요. 실제 구축할 때는 누가 오라클 깔고 누가 지원을 해줘요? 밴드 엔지니어가 오죠. 그래서 이게 역할이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어요. 물론 DBA가 또는 이쪽에서 모델러 하면 DB 설계자도 우리는 DBA라고 불러요, 그냥. 근데 DBA가 오라클 실제로 깔아보고 많이 설치해보고 경험이 있으면 직접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보통은 내가 괜히 건드렸다가 나중에 안 되면 문제되면 골치 아프니까 오라클 엔지니어 불러서 요구사항 주고 이렇게 깔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DA 이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단위 프로젝트들이 많이 돌잖아요. 프로젝트 안에서. 그냥 프로젝트마다 똑같이 고객 정보를 핸들링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똑같은 고객 테이블인데 설계를 해보면 다 틀리게 설계해요. 그럼 나중에 고객 정보를 통합해서 서로 쓸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골치가 아파지죠.
예.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사업부 단위로 알아서 자기들이 다 이게 투자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SI 했으니까. 근데 이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우리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전사적인 차원에서 도대체 우리가 시스템을 얼만큼 갖고 있고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막 이런 식으로 일어나니까 어라 이거 봐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사방천재 깔렸네 이런 식으로 관리할 거야 뭐 이렇게 욕 한번 먹고 CIO가 이제 불러다가 호통을 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뭐를 해요? 그런 것들은 사실 전사가 똑같이 표준을 잡아서 표준 데이터나 표준 테이블 구조들을 다 정의를 해서 그거를 무조건 쓰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안 해준 거야. 그래서 표준이 필요하구나 데이터에도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표준을 정의하는 일들은 아키텍트들이 이제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관점이 많이 틀리죠. 여기는 실질적인 구현이나 운영에 관심이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표준을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시스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여기는. 근데 이 표준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일하기가 이제 점점 이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용이해진 거고 어떻게 생각하면 힘들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설계를 이 사람들이 할 때 그 설계 내용을 누구한테? 아키텍트한테 전부 던져서 내가 설계한 게 표준에 맞아요라고 계속 확인받아요. 근데 표준에 안 맞는 경우가 다수가 생겨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고쳐라고 다시 내려와요. 근데 고치면 일을 한 번 하는 거예요? 두 번 하는 거예요? 일을 두 번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고칠 때 또 이슈들이 막 발생해요. 내가 그렇게 설계했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이유가 표준하고 상충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슈가 되죠. 표준을 바꿀래 아니면 내가 바뀔래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전사 관점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그래서 업무 아키텍처, 데이터 아키텍처, 그 다음에 응용 아키텍처, 그 다음에 기술 아키텍처, 보안 아키텍처. 기억나세요?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의 주요 관점들. 그래서 뭐 5가지 전자정보에서는 5가지 관점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데이터 아키텍처인 거예요. 그거를 실제로 관리하고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데이터 아키텍트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CIO 이런 뭐 정책을 정하는 거죠. 엔터프라이즈 수준에서의 데이터 아키텍트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데이터 아키텍트가 핸들링하게 되면 표준 데이터 정의를 하게 되면 표준 데이터가 되고 모델러가 하게 되면 모델 데이터가 되죠. 그러면 모델은 뭐 어떤 모델이 있어요? 데이터 모델은 개념물이 있어요. 개념 모델, 논리 모델, 물리 모델.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DBA는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구축된 데이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SI 할 때는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최초의 오픈 시점에 기존 초기 데이터를 가져다가 마이그레이션에서 업로드하면 데이터가 이제 최초 생성되고 그 데이터에 이제 운영하면서 계속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죠. 그죠? 그렇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기 업무에 관련된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있고 그래서 품질 관리 관점에서 각각의 시각에서 뭐를 책임과 역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금방 했던 이야기에서 크게 이제 안 벗어나요. 다만 이렇게 모델러하고 DBA의 경계는 제가 볼 때는 좀 모호해요. DBA가 모델링도 하고, 그죠? 그리고 남아서 운영 단계까지 남아 있으면 DBA가 DB 관리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 DB에 대한 어떤 백업, 일상적인 백업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1차적인 조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DBA가? 물론 이 백업 정책을 정하고 그 다음에 룰을 정해서 그냥 물리적인 스토리지 단위로 막 백업을 부어버린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TA가 하죠. 낯설어요? DBA, TA 이렇게 얘기하니까 TA 서버 얻으면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 방식으로.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할 때 이게 어떤 정답을 여기다 적어놓은 게 아니고요. IT 쪽에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서 누군가가 앞서가면서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막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들이 이제 이런 교재들의 짜집기 형태로 담겨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놓고 싶어. 나는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내리고 얘는 이렇게 올리고 싶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나름이 생각에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셔도 전혀 지장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이런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예, 따지지 마시고 그런 경우에는 나는 생각이 이렇다 그러면 그렇게 나중에 정리를 해주시고 근거만 제시를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 아키텍트, 모델러, 뭐 데이터베이스 어드민, 사실 어드민이 이제 DBA 줄여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모델러라고 하는 이야기는 잘 안 써요. DA라는 말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EA 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대두된 이야기고요. 기존은 무조건 DBA였어요. DBA가 어떤 일을 하냐, 모델링이 알았어, 그럼 너 저기서 모델러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점점 데이터베이스 자체, 데이터의 용량이 급수적으로 커졌잖아요, 이 조직들에서. 그러면서 그것들에 대한 품질 이슈가 계속 대두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역할을 나누자, 책임과 역할을. 그래서 좀 더 전문화된 어떤 그런 것들로 이제 가고자 하는. 그래서 일단은 뭐 아무래도 아키텍트 쪽으로 가게 되면 거시적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구현 중심이 아니라 업무 중심으로 크게 쳐다보는 정책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미시적인 그래서 데이터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그리고 구현 위주니까 기술 위주로 이제 가게 되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DBM에서가 대충 DB나 DBM에서가 대충 그런 거구나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변화 단계가 다르게 되면은 한쪽을 바꿔도 다른 쪽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이런 어떤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자료 자체를 실제 저장할 때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대한 이제 뭐 이야기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자료 구조라는 이야기로 이제 나와요. 그래서 뭐 어떤 구조들이 있느냐, 뭐 단순 형태, 뭐 선형 구조, 비선형 구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단순한 뭐 레코드, 뭐 이런 가장 최소 단위의 이야기, 선형 구조, 자료가 일렬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 스택이나 큐, 뭐 리스트, 뭐 이런 이야기. 비선형 구조, 자료들이 일렬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더라. 그래서 트리 구조나 뭐 그래프 형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뭐 스택 뭐 이런 것들 보시면 한쪽 끝에서만 새로운 항목을 삽입하거나 기존 항목을 삭제할 수 있는 선형 자료 구조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뭐예요? 이쪽은 막혀 있고 푸시하면 계속 먼저 들어간 녀석이 아래쪽에 쌓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핸들링을 하려면 위쪽부터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위에 거부터 빼내야 되죠, 그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를 스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뭐 푸시, 팝 하게 되면 푸시는 집어넣고 팝 이렇게 하면 뭐 삭제한다 뭐 이런 얘기. 그러면 큐 뭐 이렇게 되면 한쪽 끝에서만 항목들이 삭제되고 다른 한쪽에서 항목들이 삽입된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여기다 집어 넣으면은 얘는 이제 아까는 구멍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얘는 여기 들어가는 구멍 나오는 구멍 이게 뚫려 있는 구조다. 그래서 집어넣고 빼내고 뭐 이런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큐 구조다. 스택은 쌓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쌓아지면 아래쪽에 들어간 녀석을 위쪽 거가 막고 있으니까 못 빼내는 그 구조다 보니 먼저 들어간 녀석보다 나중에 들어간 녀석을 먼저 빠지는 그런 구조다. 근데 이 녀석은 양쪽이 뚫려 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는 애가 먼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큐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데크 이렇게 해서 삽입 삭제를 여기서도 넣고 뺄 수 있고 여기서도 넣고 뺄 수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이제 스택이나 큐를 복합한 구조 이런 걸 이제 데크 뭐 이렇게 부르더라 이런 거고요. 버스네요. 앞문도 있고 뒷문도 있어요. 이렇게 탔다가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여기 탔다가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이게 된다 뭐 이 시기로. 그다음에 뭐 연결 리스트에서 노드에 이렇게 단순 연결 리스트 한 개의 포인터 공간이 있고 이 포인터가 다음에 연결될 녀석을 알려주면은 찍고 타고 넘어가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뭐 이중으로 해놨다 뭐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제 단방향 얘는 양방향이 된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원형 그러면 마지막 끝까지 가게 되면은 얘는 끝이 나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이거를 연결 리스트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리 구조 이렇게 되게 되면 대상 정보를 계층적으로 구조시킬 때 사용하는 자료 구조다. 그래서 최초의 하나라고 하는 이제 루트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 거고 이 루트에서 분기해서 계속 나뭇가지처럼 뻗어간다. 그래서 이런 브랜치들, 나뭇가지 이런 브랜치들을 갖고 있고 얘는 루프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구조들을 트리 구조라고 한다. 뭐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결국에는 이 계층에 대한 어떤 차수 이야기도 나오고 이 마지막에 있는 이런 것들 가장 마지막에 있는 뭐 리프 뭐 이런 이야기도 부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트리 구조 중에 각 노드가 최대 2개의 자식 노드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놓은 거. 루트에서 2개 뻗어 나왔고, 그 다음 서브에서 다시 2개 뻗어 나왔고, 또 서브에서 2개 뻗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거를 이제 완전 이전 트리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화 이전 트리 해서 아직 얘는 더 뻗어갈 수 있는데 이만큼 비어 있는데 거기까지 다 찼다. 이렇게 돼서 꽉 차게 되면 이제 포화됐다라고 이야기한다. 한쪽만 이렇게 돼 있으면 경사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 에이전트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앞에 선형 구조 또는 이런 비선형 구조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런 개념적인 구조를 가지고 결국에는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저장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찾아낼까에 대한 고민 때문에 뭔가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접근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자료 자체를 그렇게 모델링하는 구조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경우에는 이제 순회 방법 해가지고 이제 찾아가는 노드들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트를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전, 위, 순위 이렇게 이야기하면 루트 먼저 전, 앞전자잖아요. 루트를 제일 먼저 방문. 그리고 나서 왼쪽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루트 먼저 방문하고 이렇게 가고 여기서 보니까 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돌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전위 순위라고 한다. 중위 순위, 인오더, 이제 프리오더 그런 거고, 전위는. 인오더 이거는 인 가운데에 있는 거잖아요, 루트가. 그래서 루트를 먼저 방문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왼쪽을 먼저 갔다가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을 갔다가 그 다음에 루트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후위, 그러면 포스트 오더, 그러면 루트를 제일 마지막에. 근데 왼쪽부터 가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루트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 자체를 순회하는 방법 해가지고 뭐 전위, 중위, 후위 또는 프리, 인오더 또는 포스트 오더 이런 식으로. 인오더 하게 되면 중앙부터 방문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왼쪽부터 들어가서 중앙으로 옮겨가는 구조니까 얘 같은 경우는 자 T 갔어요. 그러면 중앙, 그러면 이 녀석이죠, 루트가.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이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요거가 하나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오른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가 크게는 하나의 이제 노드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다 찾아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루트로 가야죠. A 갔다가 그 다음에 F, C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 프리오더, 이거는 루트부터 먼저 가자. 그러니까 가장 상위 루트가 이 녀석이니 이거 갔다가 그 다음에 B 왼편 갔다가 가보니까 또 있어요. 왼편 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까지 이제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C, F 뭐 이런 식으로. 프리오더 C, F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미 방문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맞네. 포스트 오더, 이제 사후의 방문은 뭐 제일 나중에 루트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D, E, B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F, C, A. 그래서 루트가 가장 마지막에 찾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하다 보면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 순회 방법을 설명하라 그러면 갑자기 멘붕이 돼요. 평상시에 할 때는 되던 것이 시험장에 가서 하려면 잘 안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주 한다고 해서 계속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시험 보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정리된 걸 한번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자꾸 해도 이게 이렇게 복합적으로 돼 있으면 가다가 막 헷갈려요. 이제 다중 탐색 트리 이렇게 해서 이전 탐색 트리 성질은 그대로 가지는데 자선수를 제한하지 않는 트리다. 그래서 키값의 일부분이 동일한 문자열이나 숫자로 구성된 자료를 표현하는 데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전 검색 트리에 비해서 트리 높이가 얕아져서 특정 노드 검색 시간이 감소한다. 삽입 삭제 트리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잡한 연산이 필요해지는 단점.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어떤 그 숫자를 가지고 구간을 가진 것들을 하나로 쭉 라인을 놓고 찾아가기보다는 상위 레벨에서 구간 정해놓고 그 구간에 갈 때는 어떻게, 그 구간에 갈 때는 어떻게 이렇게 찾아가도록 하이어라키를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불필요한 쪽 찾아가지 않고 있는 쪽을 빠르게 찾아가는 뭐 어떤 그런 이제 개념들로 그래서 탐색 트리를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제 B트리, 뭐 B트리, B풀트리 뭐 이런 거, B스타트리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B트리 같은 경우에는 균등한 응답 속도를 보장한다. 근데 강도도가 그래서 2분의 1 이상을 채우도록 한다. 모든 리프는 같은 레벨에 있다. 탐색 추가 삭제를 루트로부터 시작한다. 그게 그냥 인오더 운영을 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비풀 트리로 이렇게 하면 이제 비효율성 문제가 있어서 항상 여기서부터 계속 다 돌아봐야 된다. 뭐 이것 때문에 비풀 트리로 하게 되면 좀 더 효율화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있고 비풀 트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겠죠.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삽입하게 되면은 트리 밸런스가 삐뚤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일정 수준이 가기 시작하면 이 녀석이 이 자체를 계속 쪼개고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순간에 또 성능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 이상 채워지면 쪼개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됐더니 그러면 자주 쪼개야 되니까
이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 채우는 비스타트리, 비아스타 이거로 이제 해결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비플트리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셋에 관련된 부분은 상위에서 가지고 있고 최종 하위 리프에서 시퀀스 셋 이래 가지고 여기서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들 이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삽입으로 인한 분기 시 시퀀스 셋에 연결되면서 순차성을 유지를 한다. 그 다음에 키값은 뭐 페어런트하고 리프에 동시에 존재한다. 데이터는 여기서만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비아스타리크에서 대용량 DB 인덱스로 이제 주로 쓰고 있다. B트리하고 유사한데 일단은 키 정보를 메모리에 올리지 않고 페이지 단위로 메모리 블록 개념으로 키 정보를 로딩을 해서 쓴다. 스플릿을 줄이기 위해서 루트하고 리프 노드 지원 모든 노드는 3분의 2가 채워지도록 제한한다. 그 이야기는 아까 그냥 비트리는 2분의 1만 채워지면 분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빨리빨리 분기 시점이 다가오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3분의 2까지 채워져도 2분의 1 넘어가도 3분의 2까지 채울 때까지는 분기 안 하고 있겠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형제 노드의 재분배 과정을 거친 후에 꽉 찼을 때 추가적인 키 삽입을 한다. 그렇고요. 어쨌든 데이터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새로운 노드를 옮겨서 세 개 모두 다 3분의 2까지 차게 스플릿할 그런 로직으로 움직여서 상대적으로 스플릿을 많이 할 때 일어나는 성능 문제 이것들을 상대적으로 적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비아스타리크다 뭐 그렇게. 일단 비트리 자체는 뭐 순차 접근이 어렵다. 비플트리는 순차 접근이 용이하다. 왜? 레코드가 리프 노드에. 그래서 셋을 인덱스 셋하고 시퀀스 셋을 해놓고 여기에 실제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계속 타고 갈 수 있게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녀석의 효율성이 훨씬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복성 이 이야기 이제 탐색키의 중복성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최종 시퀀스 셋 하위 리프에다가 데이터 키를 다 갖고 있고 또 상위에도 그 녀석을 가리키는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복성이 존재하는데 이 녀석은 각각의 리프 노드가 아닌 각각의 노드에도 얘는 사실 데이터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중복으로 키를 안 가지고 있고 거기에 키가 있고 데이터가 있으면 바로 거기에서 끝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밑으로 시퀀스 셋까지 안 내려가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제 키 중복성이 상대적으로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리프가 아닌 노드 그 자체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이즈가 커져버리는 문제가 있는데 얘는 노드 크기는 갖고 항상 리프 노드에다가 데이터를 주기 때문에 인덱스 셋이 아닌 시퀀스 셋에 데이터가 다 존재하기 때문에 노드의 크기가 상위에서 일정하게 된다는 뭐 그런 분이. 그 다음에